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의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환 위기는 무지와 오만의 소산입니다. 1997년 말에서 1년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대외 직업 불능의 국가 부도, 외환 위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나 정치나 관료나 학계의 무지와 오만함의 소산이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997년 연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래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해 연말에 서울역에는 하루 평균 400명, 98년 4월 달에는 하루 평균 800명, 98년 8월이 절정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2000명 가까이가 서울역 안팎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외환위기로 갑자기 환율이 2배 급등함에 따라서 외환을 쓰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갑자기 기업이 넘어지고 직장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올 데 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이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은 고도 성장의 길을 37년간 걸어왔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태가 봉착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노숙자는 노숙자 이러니와 국민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8년에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6%였고요. 이것은 63년부터 개시된 고도성장, 97년까지 고도성장 연평균 9.1%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미정유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미정유의 충격적인 외환위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나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경제는 계속 장기적으로 감속 성장의 추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연평균 9%, 10% 성장하던 경제가 지금은 2%, 원래는 한 2.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낮아지는 추세, 이 감속 성장의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원인이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체제의 질적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해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직업불능의 위기에 봉착하여서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계기로 한국은행에 쌓여있는 달러가 바닥에 났다는 것을 사실상 공개한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나마 쌓여있던 한 300억 달러의 외환이 급속하게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고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제 요청을 받은 IMF는 3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만은 부족했습니다. 당시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만은 국내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약 1000억 달러의 단기 외채를 안고 있었고 한국은행에 한 300달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IMF가 350달러를 지원했지만은 모자랐습니다. 단기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기 때문에 한 300~400억 달러가 모자라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위기는 미국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수습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갖고 있는 그 국제 경제에 대한 어떤 지도력으로 미국 정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에 돈을 빌려준 주요 해외 은행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하라라는 그러한 그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200억, 3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이 유예가 됨으로써 가까스로 위기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달러당 800원대에서 1600원대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이 달러로 대부를 받거나 여러 가지 금융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1998년 2월까지 1만여 업체가 부도를 했고 68만여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상당 부분 건전하게 기업 경영을 행하고 있던 이른바 흑자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흑자 기업이 갑자기 환율이 2배로 급등하는 통에 달러 베이스로 들여온 차입이나 각종 리스의 부담이 2배로 증가하는 통에 이렇게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도산은 계속 더 이어져서 그해 8월까지 98년 발에까지 1만 2천여 업체가 추가로 도산했고 99년 2월까지 실업률이 8.8%에 달하는 해방 전후, 해방 이후에 한국 경제가 혼란기에 빠져있던 그 수준과 비슷한 이와 같은 거죠. 대규모 실업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였고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한 이래 일찍이 없었던 50년대에도 없었던 그와 같은 충격적인 어떤 경제 성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IMF로부터 돈을 빌린 나머지 98년 1월부터 IMF가 경제를 통제하는 IMF 관리 체제가 되었다. IMF가 통제하는 사실상 보호경제가 되었다. 신탁 통치가 시작되었다. 경제에 관한 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MF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단기 콜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일반은행의 기업 대출 금리가 대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 8%를 준수하라는 압력이 가해졌고, 이 은행은 거대한 불실 채권을 안고 있어서 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게 되지 못해서 은행 자체가 넘어질 그러한 위험에 처하니까 무리하게 기업 여신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만 개 가까운 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채율 200%를 준수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금융을 조이면서 또 기업에 대한 어떤 부채 감소의 압박을 과하는 과정에서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고 흔히 재벌이라 하는데, 저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유래가 일본에 있고요. 일본에서 형성된 재벌과 한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은 그 존재 양태나 행동 원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대규모 기업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중 3분의 1이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은 가운데 절반이 그룹이 거의 심각하게 회복 불능 정도로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또 19개 일반은행과 30개 종합금융회사의 대부분이 일반은행 경우에는 하나 정도, 신한은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이, 그리고 30개 종합금융회사의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이 되거나 상호 합병이 되거나 해외 매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일반은행은 그 모두 대지주가 외국인 회사다라고 하겠습니다. 순수 국내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은행은 한두 개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환 위기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행동 원리는 이전과는 다른 것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감속 성장, 경제가 활력을 잃고 감속 성장의 추세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8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연간 한 98년 그 해에 약 한 22톤의 금이 모아졌고 그 해 한국의 금 수출 한 41톤의 한 절반 정도가 국민들이 성금으로 내놓은 이 금모으기 운동에 의해서 조달이 되었습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단결하는 국민들의 모습, 이것은 세계의 여러 나라와 국민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신속히 회복을 하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국민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다시 식민지가 됐구나, 이전 식민지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단결하는 어떤 국민들의 모습, 그것은 정치의 무능과 어떤 그 무지, 오만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의 아름다운 미덕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외환위기는 왜 발생을 했습니까? 이미 20년이 지나고 그동안 이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에 관해서는 통설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하나의 그 경제학계 자체가 공유하는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연구를 많이 참조를 한 결과, 특히 최근에 나온 연구까지 다 종합한 결과 외환위기의 배경이나 원인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이후 그리고 1980년대까지도 또 심각한 경제적 그 위기와 혼란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이른바 자율화와 개방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고, 또 한국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과 선진화를 위해서도 그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에 1986년에 공업발전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상당히 한국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법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화학공업, 전기, 기계공업, 철강공업 등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육성을 할 때 그 각 공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특정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특별한 지원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그 롯데그룹이 사실을 걸고 자동차 산업에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죠.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합격한 소수의 특별한 업체에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행하는 이와 같은 중점 지원의 선별과 중점 지원의 방식으로 한국 공업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경제의 덩치도 커졌고 또 경제의 어떤 선진화를 달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1986년에 그동안에 있었던 7개 공업발전 특별법을 다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하는데, 여기는 투자의 자유화를 허락을 했습니다. 어느 산업, 어느 공업이든지 민간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정부는 투자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어느 공업의 발전에 유망성이 있고 어느 공업이 사양화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투자에 유리한 정보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그 정부의 역할이 뒤로 물러서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고도의 투자를 보게 됩니다. 막혀있던 투자의 장벽이 해체되니까요. 마침 중국 시장을 비롯한 신흥 후진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때부터 대량의 투자를 행하기 시작을 해서 그 결과 성공한 대기업, 특별산업의 특수한 대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공하지 않고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상당한 비용을 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미숙했어요.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은행 중심이 기업이 무슨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의 합리성이나 수익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투자는 따라서 다분히 토지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담보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무한히 끌어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소주를 만들던 진로가 갑자기 전기전자산업에 뛰어드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실채권이 누정이 되고 따라서 은행의 불실채권이 누정이 되어서 은행의 수익의 위험성이 가해지면은 한국은행은 또 구제금융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의 급증의 결과 고도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 연간 투자 증가율은 10% 이상, 심지어는 17, 14%까지 달하기도 했고요. 투자가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9%의 고도 성장의 랠리 경주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건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초기에는 이와 같은 기업의 무분별한 과잉 투자와 불실 채권이 국가 부도의 위기를 불렀다. 따라서 난미형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IMF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IMF가 기업과 은행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나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결코 남미형의 위기는 아닙니다. 남미형은 기업이 불실해지고 은행이 불실해지고 또 정부 재정이 불실하여서 더 이상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체력이 너무나 약화되어 가지고 견딜 수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 산업, 은행, 금융, 정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 경제를 외면해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위기가 발생한 그러한 남미형의 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가 경제의 관리 체제가 무분별하게 해이했고 무질서에 빠졌고 그 일환으로서 외환 시장에 있어서 여러 시장 중에 하나인 이 외환 금융시장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외환 시장에 있어서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그러한 위기였고 그러한 외환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 데 대해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오던 국가 경제 관리 체제가 무질서하게 해이해진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 학자들은 외환 위기의 원인을 그와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부터 김영삼 정부가 성립했는데요. 이 외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김영삼 정부가 제공을 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은 오랜 동안 야당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야당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진 고도 경쟁 성장 체제가 정치와 경제의 유착과 부정부패에 의한 불건전한 대외의존적 성장이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인식에 선입관념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이고 드디어 야당 출신으로서 민주화운동의 그 대부로서 자기가 집권하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이전과 다른 경제정책을 취한다 하면서 대단히 급격하게 과격하게 기존의 경제체제와 그 행동원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통에 김영삼 대통령 집권 5년간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이라 할 경제기획원이나 재경원 장관의 7명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인지도 하기 전에 교체되는 이런 과정에서 나라 경제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까지 7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어 온 5개년 개발 계획을 부정합니다. 1962년부터 시작되어서 1992년까지 제6차 5개년 계획을 하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그 이전 노태우 정부가 마련한 7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시행되고 있는 5개년 계획을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고 이 5개년 개발 계획은요, 사회주의적 어떤 명령경제 개발 계획과는 전혀 달리 대체로 한 3년 전부터 차후 3년 뒤 새로운 5개년 개발 계획에 관해서 국가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계, 관계, 학계, 기업계, 기타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한번 검토되고 걸러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지시등을 밝히는 그러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어떤 명령적인 어떤 그런 그 계획 경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기능 자체가 나름대로 건전한 역할을 수행을 해서 이것은 부정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역할을 달리 하면서 개성되어야 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부정을 해버렸죠. 경제정책의 행동 원리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청와대의 경제수석,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경제관료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학자 출신의 이 경제수석이 교체가 되니까 새롭게 경제수석이 된 경제기획원 관료는 경제국제화 10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시행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은 어느 날 이 동남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세계화를 선언합니다. 세계화가 뭔지는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영어로 표기할 수 없다 해서 SEKY, HWA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고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그러면 토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토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개념을 놓고 한국 경제의 방향키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시켜버리고 맙니다. 경제기획원은 플래닝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 기구고요. 이거는 뭔가 장기적 비전화해서 한국 경제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처입니다. 재무부는 세제죠. 재정과 세제입니다. 재정, 세제, 금융을 다루는 것이고, 이거는 단기적 비전보다도 장기적 비전보다도 단기적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업무,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부처의 어떤 전통과 관료들의 어떤 그 행동 원리도 달랐습니다. 이 두 개 부처의 관료들과도 협의도 없이 그냥 통합해 버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려준 어떤 재무부 출신의 관료는 토요일 날 오후에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테니스 대회를 중단하고 급하게 재무부로 복귀했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경제원이 성립을 했는데, 재정경제원의 장관은 이 재무부의 그 바쁜 업무, 각 산하기관의 행사에 쫓겨다니느라 이전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수행하던 조용히 앉아서 국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덜컥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거절을 했던 OECD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 한국 경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또 내세웁니다. 재정경제원에서요. 재정경제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재정경제원도 자기의 뭔가 새로운 어떤 상표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것과는 별도로 또 외환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재경원 장관이었던 그 강경식 씨는 21세기 국가과제 21개 또 이런 것을 내세워서 또 한국 경제의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를 이끄는 어떤 경제 체제의 원리와 행동 원리를 담는 이 계획 플래닝이 한두 개인의 관료나 정치가에 의해서 마치 자기의 어떤 인기몰이를 위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고도 성장을 이끈 개발체제의 기획
신중한 기획, 강력한 집행, 그리고 효율적인 조정의 능력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00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신자유화의 바람이 불죠.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계속 자유화하라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노무현 정부가 OECD로부터 가입 초청을 받은 것도 바로 그 일환인데, 노무현 정부는 가입을 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금융시장을 개방할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한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제사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사는 경제인 만큼 국제사회 요구를 받지 않을 수는 없고, 그에서 조금씩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노무현 정부 말기 92년에 외국인 주식 투자가 허락되었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래로 이른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대단히 과격하고 급격한 금융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4년에 외국인의 국공채 및 회사채 투자가 허용되었고요. 95년에는 외국인 주가지수 선물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도 허용되고 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 나가서 외화 정권을, 달러 베이스 정권을 발행하는 것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발행의 요건이나 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의 비은행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의 종합금융회사가 활발하게 30몇 개나 설립이 되어가지고 너나 없이 해외로 진출해서, 특히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활발한 금융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동남아 채권 시장은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일본의 자금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고, 대단히 값싸게 그러한 엔화나 달러화를 차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 대출만 해도 금리 차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차입을 해서 국내에 도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본사로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빌려서 또 해외에다가 대빌려주는 이와 같은 일종의 오프쇼, 이와 같은 단기금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동남아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1년 만기의 어떤 단기 외채입니다. 대량의 단기 외채가 국내 주식 투자나 채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한국의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단기 외채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고 그 건전성을 감독할 국내의 사령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재무부의 국제금융과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재무부가 재경원과 통합되는 통에 그 업무가 여러 곳에 분산이 되고 하는 통에 국내의 사령탑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97년에 한국의 정치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97년 연초에 동남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등지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한보, 대농, 진로 등이 잇따라 도산했고, 드디어 기아자동차가 부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부도의 위기에 빠지니까, 기아자동차는 경영자와 노동조합이 서로 협의해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회사였는데, 이 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이다, 부도를 낼 수 없다, 또 이와 같은 사회 여론이 일어나서 드디어 정치가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 야당 후보가 기아자동차를 방문해서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이니까 부도를 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김대중 씨가 다녀오게 되니까 당시 또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해창 씨도 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아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부도를 시키는데 몇 개월의 어떤 지연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한국 경제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던 노동개혁,
1987년 민주화 이후 굉장히 노동운동이 급진화하면서 임금을 많이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에 압력을 주고 있었는데 노동시장도 경제화하고 있었고요. 이 노동개혁을 한다는 개혁안이 국회에 제기됩니다만은 야당의 비협조로 좌절이 됩니다.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혼란을 겪게 되자 국제금융계에서는 저 동남아에서 발생한 위기가 한국 경제로 얼마 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 시장으로 많은 한국의 경험이 일천한 금융기관들이 나가서 단기 외채를 잔뜩 끌어모으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제금융의 아주 정보에 밝은 기민한 포식자들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들었다는 신호를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외환 부채를 상환을 보증하겠다는 또 엉뚱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창고에는 30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쌓여 내외간의 바깥과 집안에서 쌓인 단기 외채는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은행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아주 낙관적으로 어떤 부채 상환 보증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으면서 외채가 턴오버가 되는 게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만기가 되어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고 회수되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이 한국은행의 직업불능 위기가 심화됩니다. 이 그래프는 그 위에 있는 검은색의 그래프는 단기 외채 대비 외환 보유액의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의 비율입니다. 100% 선에서 쭉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1996년 말이 되면은 30% 수준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환 위기 이후에 다시 급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시 국제금융 위기 때 2008년에 다시 하락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1997년에 한국 경제의 단기 외채 대비 외환 보유액이 한 30%대로 낮아졌다는 신호가 잡히면서 급격하게 단기 외채의 롤오버가 턴오버가 되지 않고 회수되기 시작함으로써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면요. 외환 위기는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과잉 투자나 수익률 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기업의 과잉 투자나 수익률 저하가 부분적으로 있긴 했지만은 그것이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정부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무관심하거나 비체계적으로 접근했고 정부는 오랜 관행에 따라서 장기 차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지만은 단기 차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방임하라고 말았습니다. 국제 수지는 3개월 경상 지불의 수준에서 관리되는 오랜 전통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대통령 선거에 휘말린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관리할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국제적 신호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단기 외채가 상환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불불능 사태가 현실화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위기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IMF 관리체제가 성립했는데 이 IMF 관리체제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IMF 스스로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심지어는 금융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까지 내정 간섭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IMF가 범한 실수는 IMF 자체가 이후 비슷한 사태에 다른 나라에 개입할 때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오류의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어떤 금융 억제이기에 따라서 은행에게 8%의 BIS를 요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기업들에게 부채율 200%, 부채율 300%, 400%는 해외 대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200%의 부채율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었고 살 사람은 외국인은 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경제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2007년까지 대략 3천억 달러의 국부가 해외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아서 한국의 정치나 관료나 학계는 IMF의 횡포에 대해서 투항주의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야, 위기를 이용해서 경제체제를 개혁하자 이랬습니다. IMF가 무리하게 금융을 제이고 기업 금융을 훼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흑자도산이 진행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가와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야, 드디어 우리가 하지 못한 계획을 IMF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와 같은 투항주의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들어서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외치기 시작했고 영미형 시장경제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중경제론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종속될 위험성, 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 경제의 지배를 그토록 경계해오던 그러한 대중경제론의 주창자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덧 외국 자본에 대한 찬양자로 변하는 모습을 화려한 변신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정치 관계, 경제학계는 한국의 제도 문화, 그 경로 어전성에 대해서 이해가 결여한 가운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그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밀어붙였던, 지지했던 한국의 제도와 문화에 걸맞는 상호조응하는 이 국가혁신체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선진경제로 가자, 영미경제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그렇게 금융시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리고 대기업을 억압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키워가지고 그러한 개방적인 어떤 민주적 경제구조를 이룩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대한 대로 경제는 흐르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속 성장의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고 한국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 대우그룹의 해체입니다. 대우그룹은 외환위기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했는데요. 이 부채 증가가 과연 기업 경영의 실패냐 아니면 정부의 인위적인 금융조이기의 결과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그룹을 해체하게 만든 이 대우자동차는 환율이 급격하게 인상됨으로써 자동차 수출의 밝은 전망을 앞두고 있었고 정부의 약간의 기다림과 지원만으로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정부는 이 대우그룹을 해체했습니다.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우자동차의 자산을 단돈 10억 달러를 받고 GM에게 넘겼습니다. 이 대우그룹의 파산은 해외에 있는 약 100여 개 공장까지 합쳐서 세계 역사상 초대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나라의 대기업을 이렇게 파산시키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GM이 파산할 부도가 났을 때 미국 정부는 지원을 했죠. 대기업을 용감하게 파산시켰던 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 관료들의 용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들의 IMF 관리 체제에 대한 투항주의적 자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의 전통적 경제 시스템의 잔재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신장섭 교수의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전통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부와 경제의 긴밀한 협조를 말합니다. 정부가 투자를 하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어떤 협조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의 전설로 되고 말았고 기업가들은 정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굴종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34년을 이어온 대질주 고도성장의 드라마 이른바 한강변의 기적은
쓸쓸히 종박을 고하였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